아침부터 내린 이슬비가 해운대 그랜저 홀의 지붕을 적시고 있었다. 연회장 안에서는 수정 샹들리에가 눈부시게 빛났고 녹음된 국악 크로스오버 연주가 은은하게 울려 퍼졌다. 하객들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다. 희미한 비린내가 코를 찌르고 첫 번째 비명이 공기를 가르기 전까지는 모든 것이 완벽했다. 달콤한 추억을 상영해야 할 거대한 스크린은 그 누구도 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장면을 갑자기 비추기 시작했다. 다음 순간 유리잔들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하객들은 마치 폭풍에 쫓기는 것처럼 의자에서 일어나 서로 밀치며 아수라장이 되었다. 단상 위에서 신랑은 석상처럼 굳어 있었다. 그의 눈빛은 칠흑같이 어두웠고 손에는 금이 간 샴페인 병목을 꽉 쥐고 있었다. 신부가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입술이 떨리며 예비 남편의 이름을 불렀지만 그 목소리는 공황 상태에 빠진 사람들의 소음에 묻혀버렸다. 음악이 완전히 멈추었을 때 세상은 숨을 참는 듯했고 이내 수많은 비명으로 산산조각 났다. 이민준 그리고 그곳에 있던 누구도 결코 잊지 못할 유리 깨지는 소리. 그날 오후 사랑은 수치심과 원한 그리고 치명적인 단 하나의 결정에 의해 깊은 물속으로 가라앉았다. 그날 부산의 하늘은 젖은 천처럼 잿빛 구름을 들이우고 있었다. 평소 붐비던 해운대로는 가랑비에 젖어 번들거렸다. 그랜저 홀 앞에는 각지에서 온 번호판을 단 고급 세단들이 깔끔하게 줄지어 있었고 우아한 무늬의 우산들이 꽃처럼 피어났다. 로비의 작은 스탠드에서 풍기는 진한 커피향과 화환의 백합향이 뒤섞여 있었다. 모든 것이 성대한 행사가 열리고 있음을 암시했다. 존경받는 두 가문의 결합, 그리고 새로운 인생의 시작. 연회장 안에서는 천장에서부터 하얀 실크 천이 물결치듯 늘어져 있었고 벽을 따라서는 난초와 장미 덩굴이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었다. 줄의 단상은 웅장하게 서 있었고 금빛 의자들은 반짝였다. 붉은 카펫이 공간을 가로질러 단상을 향해 길게 뻗어 있었다. 단상 뒤편의 거대한 LED 스크린은 이민준과 김서연의 웨딩 사진을 번갈아 보여주고 있었다. 광안리 해변에서 연을 날리며 웃는 모습, 친구들의 장난에 부끄러워 얼굴을 가린 서연을 사랑스럽게 바라보는 민준의 모습. 서로를 향한 눈빛과 굳게 맞잡은 두 손에서 행복이 넘쳐 흘렀다. 사촌들은 셀카를 찍느라 바빴고 삼촌들은 주식시장에 대해 토론했으며 아주머니들은 비에 젖은 하객들의 옷매무새를 바로잡아 주었다. 현대적으로 편곡된 국악이 조용하고 품위 있게 흐르며 대부분 중년을 넘긴 하객들의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었다. 신랑 이민주는 부드러운 회색 턱시도를 입고 있었다. 그는 잘생겼지만 밤을 새운 사람처럼 얼굴이 창백했다. 그는 순백의 레이스 드레스를 입고 우아하게 서 있는 서연의 곁을 지켰다. 두 사람은 길고 긴 하객 바지를 막 끝낸 참이었다. 몇몇 하객들은 과하지 않으면서도 조용한 방식으로 고급스러운 결혼식의 소박함에 감탄했다. 중년의 온화한 목소리를 가진 사회자가 마이크를 들고 하객들에게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를 담은 기념 영상을 시청할 준비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결혼식에서 가장 평온해야 할 순간이었다. 누구도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았다. 이윽고 스크린이 어두워지고 음악 소리가 줄어들었다. 콘솔 근처에 서 있던 박지훈이라는 이름의 젊은 기술자는 다른 스태프에게 고개를 끄덕인 후 손목시계를 보았다. 어젯밤 그는 모르는 번호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기념 영상이 원활하게 재생되는지 꼭 확인해 달라는 요청이었다. 그는 신랑 신부 측 가족의 세심한 배려라고 생각했다. 그 전화가 재앙의 서막이었음을 그는 까맣게 몰랐다. 첫 순간 스크린에는 민준과 서연이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찍은 사진들이 몽타주 형식으로 나타났다. 친구들과 함께 웃고 서로에게 장난을 치는 모습,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다. 몇몇 이모들은 감동의 눈물을 훔쳤다. 하객들의 스마트폰 카메라가 그 행복한 분위기를 담고 있었다. 웃음소리, 귀여운 속삭임, 모든 것이 정상이었다. 경고도 없이 다음 장면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화면이 안전되었다. 이내 흔들리는 화면과 함께 선풍기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다. 낮은 각도에서 촬영된 어느 호텔 방의 침대가 보였다. 그리고 단순한 원피스를 입은 여성의 실루엣이 프레임 안으로 들어왔다. 재킷을 입은 남자가 그 뒤를 따랐다. 몇 초 후 방구석에서 희미한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다. 하객들은 미간을 찌푸렸다. 누군가 중얼거렸다. 음악이 완전히 멈췄다. 운영자는 당황하여 버튼을 눌렀지만 파일은 계속 재생되었다. 단상이 서연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민주는 얼어붙었다. 앞줄의 하객 절반이 자리에서 몸을 뒤척였다. 한 삼촌이 벌떡 일어나 팔짱을 꼈다.
그의 눈이 스크린에 날카롭게 고정되었다. 뒤쪽에서는 할머니 두 분이 충격에 고개를 숙였다. 젊은이들은 짧은 비명을 지르다 입을 막았다. 구석에 있던 기술자 지우는 온몸에 피가 빠져나가는 듯했다. 손바닥이 축축하게 젖었다. 그는 재생을 멈추려 애썼지만 콘솔은 명령을 거부했다. 딜레이 때문인지 아니면 이미 재생 목록에 고정된 파일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시간이 갑자기 느리게 흐르는 것 같았다. 한 번의 호흡이 1분처럼 느껴졌다. 민주는 무의식적으로 앞으로 한 걸음 나아갔다. 서연이 그의 손목을 잡고 속삭였지만 그 목소리는 소음에 묻혔다. 그녀는 무언가 설명하고 싶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하객들의 따뜻했던 눈빛은 날카롭게 변했고 친절함은 심판으로 바뀌었다. 연회장 끝에서 한 사촌 여동생이 작게 울음을 터뜨리자 그녀의 어머니가 안아주었다. 단상 왼편의 장미 부케가 쓰러져 붉은 꽃잎들이 카펫 위를 물들였다. 귀빈석에서는 서연의 아버지가 반쯤 일어선 채 이 상황을 멈춰야 할지 다시 앉아야 할지 망설였다. 어머니는 핸드백을 3개 움켜쥐었다. 한 나이 든 이웃이 기술자에게 차라리 전기를 내리라고 속삭였지만 정전은 에어컨까지 꺼버려 혼란을 가중시킬 뿐이었다. 사회자는 할 말을 잃었다. 그는 이제 쓸모없어진 마이크를 꽉 쥐었다. 스마트폰 카메라들은 단상을 향해 방향을 틀었다. 손들은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다. 민주는 여전히 대중에게 공개되어서는 안 될 장면들을 쏟아내는 스크린을 응시했다. 그의 눈이 어두워졌다. 관자놀이의 핏줄이 팽팽하게 부풀어 올랐다. 주위 세상이 흐릿해졌다. 오직 눈부신 LED 조명과 스피커에서 새어나오는 잡음만이 선명했다. 그는 작은 테이블 위에 놓인 샴페인 병을 집어들었다. 마개는 이미 이전 순서에서 열려 있었다. 손바닥이 돌아가고 병목이 테이블 모서리에 부딪혔다. 유리가 깨졌다. 그 순간 일부 하객들이 그의 이름을 외치며 멈추라고 애원했다. 서연은 뒷걸음질 쳤다. 웨딩드레스 자락이 카펫을 쓸었다. 그녀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다음 순간 혼돈이 폭발했다. 의자와 유리잔들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쓰러졌다. 몇몇 사람들이 민준을 막으려 했지만 너무 늦었다. 둔탁한 충돌음이 들렸다. 숨막히는 신음소리가 뒤따랐고 이내 수십 개의 비명이 터지기 전에 무서운 정적이 흘렀다. 지온이 비상 버튼을 눌렀다. 음악은 완전히 꺼졌지만 이미 아무 소용이 없었다. 한 하객이 밖으로 뛰쳐나가 보안 요원을 불렀다. 다른 이들은 돕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충격 때문인지 카메라 플래시를 더 밝게 터뜨렸다. 눈 깜짝할 사이에 연회장은 신성한 서약의 장소에서 재앙의 현장으로 변했다. 백합꽃들이 미끄러운 바닥 위로 작은 비처럼 흩날렸다. 몇몇 아주머니들은 차마 그 광경을 보지 못하고 벽에 기대섰다. 한 노인이 조용히 기도문을 외웠다. 그의 목소리가 로비에서 떨렸다. 접수 담당자는 긴급 구조대에 전화를 걸었다. 그의 말은 중간중간 끊어졌다. 건물 경비원들은 외부인들이 몰려드는 것을 막기 위해 일부 블라인드를 내렸다. 하지만 소문은 이미 휴대폰과 입을 통해 퍼져나갔다. 남쪽에서 사이렌 소리가 가까워지며 비 내리는 공기를 갈랐다. 검은 조끼를 입은 기동대원들이 먼저 건물로 들어섰고 부산 해운대 경찰서 형사팀이 뒤따랐다. 짧은 명령이 오갔다. 단상을 확보하고 대피 경로를 비워라. 경찰의 허락이 있을 때까지 모든 하객을 안에 대기시켜라. 막 도착한 윤태수 총경은 단상을 흘끗 본 뒤 경계선을 설치하고 연회장으로 향하는 길을 통제하라고 지시했다. 회전하는 경광등 불빛이 빗물 웅덩이에 반사되어 너무나 현실적인 영화의 한 장면 같은 분위기를 자아냈다. 강진우 경위가 군중을 뚫고 들어왔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하면서도 차분했다. 그는 주요 증인들을 혼란의 중심에서 멀리 떨어뜨렸다. 히스테리를 부르는 한 아주머니에게는 앉아서 천천히 숨을 쉬라고 요청했다. 다른 경찰관들이 노란색 폴리스 라인을 치는 동안 구석에는 민준이 주저앉아 있었다. 시선은 허공을 향했고 오른손에는 여전히 깨진 병목 조각을 쥐고 있었다. 왼손은 떨리고 있었다. 그의 이름을 조용히 부르는 2명의 경찰관 외에는 아무도 감히 다가가지 못했다. 그는 악몽에서 막 깨어난 사람처럼 고개를 돌리더니 저항 없이 바닥에 병 조각을 내려놓았다. 단상 위에는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긴 파티의 잔해가 널려 있었다. 피 묻은 하얀 리본, 젖은 붉은 카펫, 줄기가 부러진 장미 부케. 서연은 갑자기 침묵에 휩싸인 소란의 한가운데에 쓰러져 있었다. 하객 중 한 명인 간호사가 재빨리 상태를 확인하고는
힘없이 고개를 저었다. 경찰관이 하얀 천을 펼쳐 덮었다. 하객들은 고개를 숙였고 흐느낌 사이로 기도의 속삭임이 흘렀다. 그 순간의 전과 후를 가르는 데에는 어떤 말도 충분하지 않았다. 기술자 지호는 여전히 켜져 있는 콘솔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LED 스크린은 저절로 검은 화면으로 바뀌었다. 그는 그제야 깨달았다. USB 슬롯에 꽂혀있는 작고 검은색의 USB 메모리가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어젯밤부터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기념 영상 시연을 지시한 전화와 콘솔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봉투에 대해 소리치고 싶었다. 하지만 혀가 굳어버렸다. 강진우 경위가 다가왔을 때 그는 그저 손을 들어 그 장치를 가리킬 수 있을 뿐이었다. 밖에서는 비가 더 촘촘한 이슬비로 변해 있었다. 마당에 모인 사람들은 캐노피 아래에서 방금 일어난 일에 대해 속삭였다. 어떻게 결혼식이 단 하나의 영상 때문에 끔찍한 비극으로 변할 수 있는지에 대해 누군가는 비난했고 누군가는 변호했으며 누군가는 침묵에 잠겼다. 안에서는 경찰이 초기 사건 경위를 파악하기 시작했고 희미해져 가는 백합 향기 속에서 무거운 질문 하나가 공중에 매달렸다. 결혼식 전날 밤 그 첫 불꽃을 점화한 자는 누구인가? 그날 밤 요코하마의 하늘은 별 하나 없이 짙었고 공기는 불길한 무언가가 어둠 뒤에서 기다리고 있는 듯 축축하고 무거웠다. 수영구에 위치한 민준의 집은 분주했다. 대가족이 모여 마지막 예물을 준비하고 있었다. 어머니들은 음식을 만들고 남자들은 마당에 추가 텐트를 설치했다. 그 소란 속에서 이민주는 거실에 홀로 앉아 노트북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시계는 밤 9시 47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이메일 알림 소리가 정적을 깼다. 진실은 언제나 골뱅이 gmail.com이라는 이상한 주소가 받은 편지함에 나타났다. 이메일 제목은 단지 모든 것이 너무 늦기 전에 보시오였다. 민주는 몇 초간 망설였다. 검지손가락이 마우스 위에서 머뭇거렸다. 그는 스팸 메일이거나 친구의 짓궂은 장난일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희미한 호기심과 불분명한 불안감이 뒤섞여 결국 메시지를 10개 만들었다. 안에는 단 한 문장만 있었다. 이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도 정말 결혼하고 싶습니까? 그리고 그 아래에는 작은 크기의 비디오 파일이 첨부되어 있었다. 민주는 마른 침을 삼켰다. 그는 파일을 열었다. 선풍기 돌아가는 소리가 났다. 카메라는 기울어져 있었고 그가 아는 서울 시내의 한 호텔 방구석을 비추고 있었다. 서연이 지난달 출장 때 묵었던 곳이었다. 영상 속에서 서연은 다른 남자와 함께 나타났다. 큰 소리나 명확한 증거는 없었지만 민준의 피를 순식간에 먹게 하기에는 충분했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었다. 그는 영상을 2번, 3번, 10번 반복해서 보았다. 매 순간이 칼날로 심장을 도려내는 것 같았다. 아니야. 그는 중얼거렸다. 그녀가 아닐 거야. 그럴 리 없어. 하지만 화면 속 얼굴은 너무나 선명했다. 몸짓, 목소리, 심지어 서연이 항상 차고 다니던 작은 팔찌까지 모든 것이 똑같았다. 민주는 숨을 헐떡이며 일어섰다. 방 안을 이리저리 서성였다. 머리는 헝클어졌고 눈은 충혈되었다. 밖에서 이웃집 아이들이 터뜨린 작은 폭죽 소리에 그는 깜짝 놀랐다. 그는 노트북을 닫았다가 다시 열었다. 닫고 다시 열었다. 영상을 지우고 싶었지만 손가락이 말을 듣지 않았다. 몇 분 후 민주는 책상 서랍에서 찾은 작고 검은색 USB에 그 파일을 옮겼다. 어쩌면 그의 생각 속에서는 나중에 서연에게 따질 증거로 보관하고 싶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가슴 속에서 들끓는 고통과 수치심은 위험한 생각으로 변해갔다. 그는 거실벽에 걸린 웨딩 사진을 보았다. 거기서 그와 서연은 해변가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내면에서 무언가 부서지는 것을 느꼈다. 집 밖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 주방에서 흘러나오는 음악, 모든 것이 다른 세상에서 오는 것처럼 멀게만 들렸다. 자정이 조금 지났을 때 민주는 말없이 집을 나섰다. 그는 텅 빈 해운대로를 따라 남쪽으로 걸었다. 하늘은 검은색이었고 가로등 불빛이 무릉덩이에 반사되었다. 그는 넷존이라는 이름의 24시간 PC방 앞에 멈춰 섰다. 그곳에서는 젊은 직원이 작은 화면으로 영화를 보고 있었다. 저기요, 아직 문 열었나요? 민준이 무미건조하게 물었다. 네, 아직요. 이 시간엔 조용해요. 들어오세요. 민준은 가장 구석진 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켰다. 그는 USB를 포트에 꽂았다. 화면에는 비디오 파일 하나를 제외하고는 텅 빈 폴더가 나타났다.
그는 검색창에 빠른 동영상 편집이라고 입력했다. 자신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 정확히 알지 못했다. 몇 분 후 그는 모든 탭을 닫고 그 파일만을 응시했다. 그리고 메모장에 짧은 메시지를 썼다. 내일 모든 사람이 네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될 거야. 하지만 그는 그것을 보내지 않았다. 그는 그 글자를 오랫동안 쳐다보다가 지워버렸다. 머리는 무거웠고 생각은 사랑과 분노 그리고 배신감 사이에서 흐릿했다. 그는 거의 새벽이 다 되어서야 PC방을 나섰다. 얼굴은 창백했다. 한편 다른 곳에서는 김서연이 잠 못 이루고 있었다. 그녀는 아파트 발코니에 서서 멀리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고 있었다. 휴대폰이 여러 번 울렸지만 민준에게서 온 메시지에는 답장하지 않았다. 그녀는 예비 남편이 이틀 전부터 불안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이유는 몰랐다. 서연은 거울을 보았다. 얼굴이 피곤해 보였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날 거야.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할 거야. 하지만 가슴을 답답하게 만드는 희미한 그림자가 있었다. 민준을 만나기 전 사랑했던 남자 한태호와의 기억. 그녀는 며칠 전 태호와의 마지막 만남을 후회했다. 그저 작별 인사라고 생각했던 만남이 모든 것을 파괴하는 부메랑이 될 줄이야. 서연은 그날 누군가 자신들을 미행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남구의 자기 방에 앉아있던 최유라는 부어오른 눈으로 휴대폰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는 태호와 가까웠던 대학 동기였다. 앞에는 그녀의 휴대폰에서 막 옮긴 비디오 폴더가 열려있는 노트북이 있었다. 손이 떨렸다. 책상 위에는 그녀와 태호, 그리고 서연, 새 친구가 부산대학교 캠퍼스에서 웃고 있는 낡은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다. 사랑이 아직 순수했고 도구로 변하기 전의 시절이었다. 유라는 조용히 속삭였다. 넌 그녀를 선택했어, 태호. 하지만 그녀도 널 배신했지. 눈물이 키보드 위로 떨어졌다. 그녀는 새 이메일을 열고 가짜 주소를 입력한 뒤 저장했다. 하지만 그날 밤 그녀는 아무것도 보내지 않았다. 그녀는 단지 시계를 보고 새벽 2시 10분을 확인한 뒤 노트북을 닫았다. 모든 것을 잊어버리려 했다. 하지만 영상 속 서연의 모습이 그녀를 괴롭혔다. 그녀는 행복할 자격이 없어. 그녀가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아침은 흐린 하늘과 함께 밝아왔다. 민준의 집에는 친척 하객들이 도착했다. 모두가 바빴고 모두가 웃었다. 2층 방에서 예비 신랑이 침대 가장자리에 홀로 앉아 작은 USB를 마치 무기처럼 꽉 쥐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밖에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민준아, 준비 다 됐니? 웨딩카 도착했다. 민준은 조용히 대답했다. 네, 곧 나갈게요. 그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그 눈빛 속에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과 단절된 차가운 남자가 있었다. 그는 USB를 턱시도 안주머니에 넣고 일어선 뒤 방을 나섰다. 도시의 다른 편에서 유라는 바로 그 내쫓은 PC방 앞에 서 있었다. 그녀는 안을 들여다보며 손님이 한 명뿐인 것을 확인했다. 그녀는 창가 근처 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전송 버튼을 눌렀다. 과거에 묻혀 있어야 할 3개의 비디오 파일이 이민준의 이메일 주소로 날아갔다. 전송을 마친 유라는 노트북을 닫고 무거운 숨을 내쉬며 속삭였다. 이제 정의가 일할 차례야. 그녀는 자신이 말하는 정의가 죽음을 불러올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그날 밤 비는 조용히 내리며 젖은 보도 위에 가로등 불빛을 반사했고 모든 빗방울 뒤에서는 마치 시간이 다음날 낮의 비극을 향해 카운트다운을 하고 있는 듯했다. 질투, 그리고 후회가 화려한 파티의 조명 아래에서 충돌할 그 순간을 향하여 사이렌 소리가 귀를 찢을 듯 울렸다. 빨갛고 파란 경광등 불빛이 그랜저 홀의 유리벽에 어지럽게 춤추며 아직 마르지 않은 빗물 웅덩이에 반사되었다. 그날 오후의 공기는 무거웠다. 피비린내와 백합 향이 뒤섞여 숨을 쉬는 사람의 가슴을 답답하게 만들었다. 기동대원들이 빠른 걸음으로 군중을 뚫고 들어왔다. 모두 물러서세요. 아무것도 만지지 마십시오. 한 경찰관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아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하객들은 출구 근처에 모여 있었다. 일부는 울고 있었고 일부는 단지 텅 빈 눈으로 무대를 바라보고 있었다. 무대 위에는 희미한 붉은색으로 얼룩진 하얀 천이 덮여 있었다. 윤태수 총경이 가장 마지막에 도착했다.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비에 젖어 있었다. 연회장 바닥에 발을 내딛는 순간 그는 이것이 단순한 신랑 신부의 다툼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이것은 파티 한가운데서 일어난 살인 사건이었다.
앞으로 몇 주 동안 부산 전체를 뒤흔들 사건. 무대 주변을 보호해.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게 해. 그가 재빨리 명령했다. 젊고 민첩하며 꼼꼼한 형사인 강진우 경위가 즉시 작은 팀을 이끌고 무대로 향했다. 그는 바닥에 앉아있는 이민준을 보았다. 텅 빈 얼굴, 여전히 떨리는 손. 그의 앞에는 하얀 턱시도가 붉게 물들어 있었다. 그리고 그의 손에는 깨진 경목 조각이 LED 조명 아래 빛나고 있었다. 그 무기 내려놓으시죠? 이민준 씨. 저항은 없었다. 남자는 그저 정면을 응시하다가 천천히 유리 조각을 바닥에 내려놓았다. 제가 그녀를 죽였어요. 그는 표정 없이 중얼거렸다. 목소리는 낮았고 거의 들리지 않았다. 진우가 신호를 보내자 2명의 경찰관이 조용히 수갑을 채우고 민준을 군중으로부터 멀리 데리고 갔다. 고함도 항의도 없었다. 모든 것이 너무나 현실적인 악몽 속에서 진행되는 것 같았다. 다른 한편에서는 의료진이 김서연의 시신 곁에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녀의 하얀 드레스는 이제 축축하게 젖어 더 이상 빛나지 않았다. 한 의사가 짧게 속삭였다. 맥박이 없습니다. 경찰관이 시신을 하얀 천으로 덮었다. 그녀를 알던 하객들, 직장 동료, 먼 친척들은 히스테릭하게 울부짖었다. 윤총경은 잠시 눈을 감았다. 그는 많은 사건을 다루었지만 신성한 서약을 해야 할 두 사람이 행복한 날의 죽음으로 갈라서는 것을 보는 것은 다른 차원의 일이었다. 그는 깊은 숨을 내쉬고 진우를 바라보았다. 증거가 될 만한 모든 것을 확보해. 하나도 남기지 말고. 진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수사 절차를 시작했다. 현장에서의 매 순간은 이제 금과 같았다. 그는 병 조각의 위치를 표시하고 방의 구석구석을 사진으로 찍고 시신의 위치를 기록했다. 운영자 책상 근처에서 그는 기술자 박지훈을 발견했다. 당신이 아까 그 영상을 틀었습니까? 진우가 단호하지만 차분하게 물었다. 지훈은 마른 침을 삼켰다. 네, 경위님. 하지만 저는 내용이 그런 줄은 몰랐습니다. 누가 그 파일을 줬죠? 어젯밤에 전화가 왔어요. 가족 측이라고 하더군요. 사랑의 기념 영상을 테스트해달라고.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봉투까지 주면서 신랑 신부를 위한 서프라이즈니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진우는 눈썹을 치켜 올렸다. 전화한 번호 아직 저장되어 있습니까? 지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통화 기록을 보여주었다. 이름 없이 낯선 숫자의 나열뿐이었다. 진우는 즉시 휴대폰 화면을 촬영하여 포렌식 팀에 넘겼다. 한편 다른 경찰관들은 운영자 책상에 컴퓨터를 조사하고 있었다. 경위님, 포트에 검은색 USB가 아직 꽂혀 있습니다. 한 기술자가 외쳤다. 진우가 다가갔다. 그는 라텍스 장갑을 끼고 천천히 USB를 뽑아 손전등 불빛 아래에서 살펴보았다. 12시 1분에 입력됐군. 그가 포렌식 직원에게 말했다. USB는 즉시 증거물 봉투에 담겨 라벨이 붙고 봉인되었다. 윤총경이 진우를 옆으로 불렀다. 내 경험상 그가 조용히 말했다. 이런 사건은 보이는 것처럼 단순하지 않아. 만약 그게 정말 사적인 영상이라면 누가 그걸 상영 시스템에 넣을 수 있었을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진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의심스럽습니다. 어쩌면 기술자도 모르게 파일이 맡겨졌을 수도 있습니다. 컴퓨터 로그를 추적해보겠습니다. 포렌식 팀이 작업을 시작하는 동안 밖은 점점 더 소란스러워졌다. 수십 명의 시민들이 보도에 서서 멀리서 촬영하고 있었다. 경찰은 건물 주위에 노란색 폴리스 라인을 설치하고 모든 출입을 통제해야 했다. 멀리서 들려오는 오후 예배를 알리는 종소리가 새로이 부드럽게 내리기 시작한 빗소리와 뒤섞였다. 안에서는 민준이 초기 조사를 위해 별도의 방으로 옮겨졌다. 진우가 몇 분 후 들어갔다. 남자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헝클어진 머리, 앞으로 채워진 수갑. 책상 위에는 손대지 않은 생수 한 잔이 놓여 있었다. 이민준 씨,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야겠습니다. 협조해 주시겠습니까? 민준은 텅 빈 눈으로 그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그냥 모든 사람이 그녀가 어떤 사람인지 알기를 바랐어요. 죽일 생각은 없었습니다. 누가 그 영상을 보냈습니까? 모릅니다. 모르는 사람에게서 이메일이 왔어요. 어젯밤에 보냈습니다. 노트북에 아직 남아 있습니까? 민준이 다시 고개를 끄덕였다. 네, 행사 때 틀기 위해 그 플래시 드라이브에 복사했습니다. 저는 단지 그녀를 망신 주려고 했을 뿐 이런 의도는 그의 말은 끝나지 않았다. 눈이 붉어지고 목소리가 갈라졌다. 제가 통제력을 잃었어요. 모든 게 어두워졌습니다.
진우는 그를 오랫동안 바라보다가 작은 수첩에 짧게 메모했다. 마음속으로 그는 단순한 질투심 이상의 무언가가 있음을 직감했다. 익명의 이메일, 미스터리한 USB, 기술자에게 걸려온 가짜 전화, 모든 것이 우연이라기엔 너무나 치밀했다. 다른 방에서 윤총경은 간부들과 긴급 회의를 열었다. 첫 번째, 연회장의 모든 CCTV 녹화, 특히 운영실과 뒷문 쪽을 확보한다. 두 번째, 부산지방경찰청 사이버 수사대와 협력해서 저 USB 안의 파일을 분석한다. 누가 보냈고 언제 만들어졌는지, 우리가 추출할 수 있는 메타데이터가 있는지 확인해. 알겠습니다. 총경님, 젊은 간부 한 명이 대답했다. 그리고 세 번째, 윤 총경이 말을 이었다. 신랑 신부 가족부터 음향팀까지 무대 앞줄에 있던 모든 증인들의 진술을 확보해. 아무도 먼저 집에 보내지 마. 진우는 그 방을 나와 다시 무대로 돌아갔다. 남아있던 하객들은 대기 구역으로 안내되었다. 일부는 물과 담요를 받았다. 그들 중 한 중년 여성이 울면서 말했다. 제가 화면에서 봤어요. 경위님. 하지만 전 서연이가 아닐 거라고 확신해요. 그 애는 착한 아이였어요. 절대 그런 애가 아니에요. 진우는 그녀를 진정시키고 서연의 이모인 김 여사라는 이름을 기록했다. 분위기가 조금 가라앉았을 때 포렌식 팀 직원이 진우를 불렀다. 경위님, 운영자 책상 밑에서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젖은 흰 봉투가 담긴 작은 비닐봉지를 들어 올렸다. 안에는 10만 원짜리 지폐가 깔끔하게 접혀 있었다. 아마 기술자가 말한 그 봉투 같습니다. 보관해. 지문을 검사해야겠어. 해질녘, 비가 그쳤다. 하지만 하늘은 여전히 잿빛이었다. 깨진 병 조각, 검은색 USB, 봉투, 민준의 노트북, 그리고 CCTV 녹화까지 모든 증거가 수집되었다. 구급차가 서연의 시신을 부검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옮겼고 민준은 추가 조사를 위해 해운대경찰서로 이송되었다. 모든 차량이 연회장 구역을 빠져나갔을 때 윤 총경은 캐노피 아래에 서 있었다. 이제는 조용하고 차가워진 웅장한 건물을 바라보며 샹들리에는 아까 닫힌 문의 진동으로 여전히 천천히 흔들리고 있었다. 바닥에는 백합 꽃잎이 거의 말라붙은 핏자국에 붙어 있었다. 그의 기억에 오랫동안 남을 풍경이었다. 강경이 그가 조용히 말했다. 사랑에서 가장 위험한 게 뭔지 아나? 진우가 상사를 바라보았다. 무엇입시니까? 총경님, 거짓말이 아니야. 잘못된 시간에 드러난 진실이지. 진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그들 앞에 젖은 길을 바라보았다. 경찰 무전기에서 21팀, 즉시 초기 보고서 준비 바람. USB 출처 및 이메일 발신자 신원 확인 필요라는 희미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모든 것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휴대폰 화면을 응시하며 지역 뉴스 포털의 짧은 기사를 읽고 있었다. 행복한 날의 비극, 결혼식 도중 신부 사망. 그 사람은 화면을 끄고 입술을 천천히 움직였다. 후회와 만족 사이에서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하며 그의 얼굴을 가렸다. 해운대의 밤이 빠르게 내렸다. 그랜저 홀 건물은 봉쇄되었다. 노란색 폴리스 라인이 모든 문을 가로질러 뻗어 있었다. 경찰서 포렌식실에서 강진우 경위는 이제 검은색 USB의 내용물을 보여주는 컴퓨터 화면을 응시했다. 안에는 단 하나의 파일, 1분 58초 길이의 MP4 동영상이 있었다. 편집 흔적이나 잘린 부분은 없습니다. 디지털 분석가가 말했다. 메타데이터를 보면 사건 발생 3일 전에 녹화되었고 GPS 좌표는 서울 중구 지역을 가리킵니다. 진우가 빠르게 타자를 쳤다. 그렇다면 원본 영상이군. 문제는 누가 녹화했느냐는 거야? 윤태수 총경이 팔짱을 낀 채 그의 뒤에 서 있었다. 이 파일을 마지막으로 만진 사람이 누군지도 추적해. 그 이메일을 보낸 사람을 알아내야 해. 추적했습니다. 총경님, 사이버 팀원 중 한 명이 대답했다. 익명의 지메일 계정을 통해 발송되었고 보내기 불과 4시간 전에 만들어졌습니다. 발신 IP는 해운대로의 내존 PC방입니다. 윤 총경이 미간을 찌푸렸다. 민준이가 전날 밤에 갔던 그 PC방과 같은 곳이군. 맞습니다. 하지만 시간대가 다릅니다. 발신 시각은 밤 9시 47분경입니다. 진우는 그날 오후에 막 확보한 PC방 CCTV 화면을 보았다. 영상 속에서 모자와 크림색 재킷을 입은 한 여성이 혼자 들어와 구석 컴퓨터를 선택했다. 그녀는 단 15분만 앉아 있다가 떠났다. 마스크가 얼굴 대부분을 가리고 있어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여성이군. 진우가 중얼거렸다. 키는 160cm 전후, 마른 체형. 윤 총경은 말없이 바라보았다.
그녀가 누군지 알아내. PC방 외부 카메라 녹화 영상을 전부 확보해. 차량 번호판이 찍혔을 수도 있어. 한편 조사실에서 민주는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진우가 갈 때마다 그는 한 문장만 반복했다. 결혼 전날 밤에 그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그 이상은 없었다. 발신자 주소도 그 배후에 누가 있는지도 모른다고 했다. 진우는 그 텅 빈 눈을 바라보며 혼란과 자기 혐오 사이에 무언가가 여전히 남아있음을 느꼈다. 다음 날 아침 김서연의 부검 결과가 나왔다. 왼쪽 관자놀이의 등기로 인한 타격상. 발견된 병 조각과 정확히 일치했다. 방어흔은 없었다. 그녀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을 가능성이 컸다. 진우는 보고서 파일을 닫았다. 가슴이 무거웠다. 오전 9시 국가수 부산 분원에서 새로운 소식을 가져왔다. USB 표면에서 민준의 희미한 지문과 신원 미상의 다른 지문 하나가 발견되었습니다. 기술자 박지훈의 것은 확실히 아닙니다. 이 지문은 작습니다. 여성의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가수 직원이 말했다. PC방의 그 여성이군. 진우가 중얼거렸다. 모든 조각이 같은 방향을 가리키기 시작했다. 오후에 진우와 2명의 팀원이 다시 내쫓은 PC방으로 갔다. PC방 주인인 한 노인이 디지털 방문 기록을 보여주었다. 주차장 카메라 로그에는 밤 9시 45분에 정확히 멈춘 빨간색 스쿠터가 녹화되어 있었다. 번호판은 부산 34가 17주주. 진우는 즉시 차량 등록 사업소로 데이터를 보냈다. 몇 분 만에 결과가 나왔다. 차량 소유주는 최유라, 27세. 주소는 남구 대연동. 그 이름은 서연의 결혼식 하객 명단에도 있었다. 맨 아랫줄에 최유라 대학 동기라고 적혀 있었다. 윤총경은 그 메모를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피해자의 대학 동기라 흥미롭군. 진우가 덧붙였다. 그리고 영상 속 남자인 한태우와 같은 과를 다녔습니다. 짧은 침묵이 방을 휩쓸었다. 윤총경이 진우를 바라보았다. 한태우를 데려와. 오늘 밤 유러와의 관계가 뭔지 알아보자. 그날 밤 한태우가 피곤한 얼굴로 경찰서에 도착했다. 그는 저항하지 않고 오히려 조용히 말했다. 절 부르실 줄 알았습니다. 조사관 앞에서 태우는 모든 것을 설명했다. 결혼 3일 전 서연과의 만남, 죄책감, 그리고 그들이 만났던 카페 뒷자리에 앉아있던 한 여성을 보았다는 것까지. 아마 저희를 알아본 것 같았어요. 그가 말했다. 계속 쳐다봤거든요. 진우가 재빨리 물었다. 누군지 아십니까? 태우는 잠시 망설였다. 확실하진 않지만 대학 동기였던 유러 같았어요. 예전엔 저랑 친했는데 제가 서연이랑 사귀기 시작한 후로 관계가 멀어졌죠. 진우는 천천히 서류철을 닫았다. 모든 조각이 이제 한 사람의 이름을 향하고 있었다. 그는 PC방에 모자 쓴 여성의 마지막 CCTV 사진을 보며 속삭였다. 최유라, 그날 밤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지? 경찰서 밖에는 가는 비가 내리고 있었다. 컴퓨터 화면에는 최유라라는 이름 옆에서 커서가 깜빡이고 있었다. 첫 번째 유력 용의자, 새로운 광기 어린 이야기가 막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수사관들은 연회장의 비극 뒤에 아직 정의를 마주하지 않은 누군가가 더 있음을 직감했다. 흐린 오후, 부산 남구 대연동의 하늘은 무겁고 축축했다. 2대의 경찰차가 평범한 원룸 건물 앞에 멈춰 섰다. 첫 번째 차에서 강진우 경위가 2명의 대원과 함께 내렸다. 그들은 문을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두드렸다. 최유라 씨의 문이 천천히 열렸다. 창백한 얼굴의 젊은 여성이 그 뒤에 서 있었다. 머리는 대충 묶여 있었고 눈은 부어 있었으며 떨리는 손으로 커피잔을 들고 있었다. 네, 제가 유라예요. 그녀가 나지막이 대답했다. 해운대 경찰서에서 나왔습니다. 그랜저 홀 사건과 관련하여 진술을 듣고자 하니 서로 동행해 주셔야겠습니다. 유라는 반박하지 않았다. 그녀는 컵을 내려놓고 재킷을 집어든 뒤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차 안에서 그녀는 창밖만 바라보았다. 빠르게 지나가는 가로수의 그림자가 그녀의 텅 빈 눈에 반사되었다. 조사실의 분위기는 무겁고 조용했다. 녹음기가 돌아가기 시작했다. 진우는 테이블 맞은편에 앉아 검은색 USB, PC방 CCTV 캡처, 그리고 부산 34가 17주주 번호판이 찍힌 빨간 스쿠터 사진이 담긴 서류철을 열었다. 최유라 씨, 우리는 당신이 결혼식 전날 밤 이민준 씨에게 동영상이 담긴 이메일을 보냈다는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진우가 평탄한 어조로 말했다. 유라는 그 사진들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입술이 떨렸다. 저는 아무도 죽이지 않았어요.
그녀가 말했다. 그건 압니다. 하지만 당신이 보낸 이메일이 한 사람의 죽음을 촉발했습니다. 왜 그런 짓을 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유라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두 손을 무릎 위에서 꽉 쥐었다. 그들이 행복한 걸 견딜 수 없었어요. 그녀의 속삭임은 거의 들리지 않았다. 저는 대학 때부터 태호를 사랑했어요. 하지만 그는 서연이를 선택했죠. 진우는 말없이 바라보았다. 유라는 잠긴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우린 셋이서 정말 친했어요. 그들이 헤어진 후엔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서연이가 다른 남자와 결혼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화가 났어요. 그녀에게가 아니라 운명에게요. 눈물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들을 카페에서 다시 만나는 걸 봤어요. 저는 뒷자리에 앉아서 지켜봤죠.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호텔까지 따라갔어요. 저는 단지 서연이가 모두가 생각하는 것처럼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증거를 원했을 뿐이에요. 그녀도 실수할 수 있는 인간이라는 거요. 그래서 녹화했군요. 진우가 말했다. 유라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얼굴은 숙여져 있었다. 3일 동안 영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날 밤 소셜미디어에서 완벽한 커플이라는 댓글이 달린 그들의 웨딩 사진을 봤어요. 역겨웠어요. 그래서 영상을 보냈어요. 진실이 말하게 두자고 생각했어요. 당신이 보낸 진실이 사람을 죽였습니다. 진우가 날카롭게 말했다. 유라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흐느꼈다. 민준 씨가 그녀를 죽일 줄은 몰랐어요. 저는 그가 그냥 결혼을 취소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런 건 아니었어요. 진우는 그녀를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왜 집에서 보내지 않고 PC방에서 보냈습니까? 추적당할까봐 무서웠어요. 그녀가 솔직하게 대답했다. 새 계정을 만들고 PC방에서 보내고 모든 걸 지웠어요.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네요. 그녀는 울음 사이로 씁쓸하게 웃었다. 문이 열리고 윤태수 총경이 차분한 걸음으로 들어왔다. 최유라 씨, 그가 깊은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은 아무도 찌르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은 불을 붙였고 그 불이 세 사람의 인생을 태워버렸습니다. 유라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물은 여전히 흐르고 있었다. 알아요, 총경님. 매일 밤 꿈에서 서연이의 비명 소리가 들려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후회해요. 그렇다면 우리를 도우시오. 는 총경이 단호하게 말했다. 당신 외에 그 영상에 대해 아는 사람이 또 있습니까? 유라가 재빨리 고개를 저었다. 없어요. 저뿐이에요. 하지만 그녀는 잠시 망설였다. 이상한 점이 있어요. 연회장 기술자 박지훈 씨에게 걸려온 그 전화, 그건 제가 아니에요. 저는 그 영상을 틀라고 누구에게도 전화한 적이 없어요. 그 영상이 며칠 상영될지조차 몰랐다고요. 진우가 윤총경을 바라보았다. 두 사람은 짧게 시선을 교환했다. 이 모든 것 뒤에 또 다른 누군가가 있었다. 영상의 내용을 알고 파티 시간을 알고 그 영상이 스크린에 확실히 나타나도록 만든 누군가. 윤총경은 천천히 서류철을 닫았다. 그 전화 배후에 누가 있는지 찾아낼 겁니다. 유라는 고개를 숙였다. 어깨가 떨렸다. 경찰관들이 그녀를 방 밖으로 데리고 나갈 때 그녀의 걸음은 비틀거렸다. 벽에 비친 그녀의 그림자는 길고 가늘었다. 마치 그녀가 자백했음에도 사라지지 않을 죄의 그림자처럼. 밖은 어두워지기 시작했다. 가로등 불빛이 켜지며 경찰서 유리창에 주황색 빛을 반사했다. 그리고 그 빛 사이에서 진우는 미스터리가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알았다. 아직 스크린 뒤에 숨어 드러날 때를 기다리는 또 다른 그림자가 있었다. 그날 밤 비는 다시 이슬비로 내렸다. 해운대경찰서 수사팀 사무실에 불은 자정이 다 되어가는데도 환하게 켜져 있었다. 강진우 경위는 컴퓨터 앞에 앉아 핵심 증인인 연회장 기술자 박지훈의 휴대폰 통화 목록을 뚫어지라 쳐다보고 있었다. 그 정체불명의 번호는 비극이 있기 하루 전날 밤 9시 23분에 단 한 번 나타났다. 이름도 메시지도 없었다. 하지만 통신사 서버에서 복구된 통화 녹음에는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여성의 목소리가 담겨 있었다. 박지훈 씨, 내일 신랑 신부 기념 영상이 꼭 상영될 수 있도록 확인 부탁해요. 네, 제가 위원회 사람 편으로 보냈어요. 아침 9시에 꼭 테스트해보세요. 신부 측 가족이 준비한 서프라이즈니까요. 진우는 노트북 화면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그 목소리는 유라와 맞지 않았다. 말투가 더 성숙하고 차분하며 계산적이었다. 긴장하거나 감정적이지 않았다. 그는 녹음을 여러 번 반복해서 듣고는 뒤에 서 있던 윤태수 총경을 바라보았다. 유라가 아닙니다. 총경님,
그가 확신에 차 말했다. 이런 억양을 쓰지 않아요. 이 사람은 행사 세부 사항을 알고 위원회에 접근할 수 있는 누군가입니다. 윤 총경이 고개를 끄덕였다. 가족 측에서 기술팀과 접촉한 사람이 누구인지 전부 알아봐. 그날 밤 수사팀은 신랑 측 기획위원회 2명을 소환했다. 그중 행사 코디네이터인 마야라는 여성이 무언가를 기억해냈다. 아, 맞아요. 그날 밤에 연락이 왔었어요. 서연 씨 가족 측이라고 하면서 확인할 영상 파일 사본을 달라고 했어요. 저는 흔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심부름 온 사람이 가져온 새 SP에 담아줬어요. 심부름 온 사람이요? 진우가 재빨리 물었다. 네, 20대 초반 정도로 보였고 마스크와 모자를 쓰고 있었어요. 가족 스태프라고 해서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진우가 윤 총경을 바라보았다. 어쩌면 지은 씨에게 전화한 사람과 동일 인물일 수 있습니다. 윤 총경이 덧붙였다. 그렇다면 누군가 유라를 직접적으로 개입시키지 않고도 그 영상이 상영되도록 의도적으로 조작한 거군. 다음 날 아침 디지털 포렌식 팀이 통화 기록의 메타데이터를 분석했다. 결과는 놀라웠다. 그 번호는 송지은이라는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었다. 그녀는 과거 서연이 고객이었던 회사의 이벤트 기획사 직원이었다. 번호는 단 이틀만 사용되고 비활성화되었다. 진우와 팀은 즉시 송지은의 마지막 주소지인 반송동으로 향했다. 그녀의 집은 작았고 문은 잠겨 있었다. 이웃은 그녀가 이틀 전부터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출장 간다고 했어요. 그런데 비극 소식이 나온 다음 날 아침에 저 집 앞 큰 쓰레기통에 뭔가를 버리는 걸 봤어요. 경찰관들이 쓰레기통을 확인했다. 그 안에서는 부서진 SIM 카드 조각, 마스크, 그리고 연회장에서 발견된 것과 같은 브랜드의 USB 구매 영수증이 나왔다. 진우는 그 물건들을 바라보았다. 그의 감정이 차갑게 식었다. 흔적을 지우려 했군. 그가 중얼거렸다. 하지만 왜 이런 짓을? 누구의 지시로? 오후에는 배경조사 보고서가 나왔다. 송지은 32세. 과거 서연의 가족이 의뢰한 프로젝트를 거절당했던 이벤트 기획사의 전 마케팅 직원. 2달 전 그녀는 업무 태만 혐의로 해고되었고 소셜미디어에 이런 글을 남겼었다. 남의 고통 위에 결혼하는 사람이 있네. 신께서 그들의 가면을 벗겨주시길. 진우는 굳은 턱으로 그 게시물을 읽었다. 그럼 이건 개인적인 복수군. 윤 총경이 덧붙였다. 하지만 복수치고는 너무 치밀해. 누구에게 연락해야 하는지 정확한 시간을 알고 있었고 심지어 영상 내용까지 알고 있었어. 어디서 진우는 벽에 걸린 증거판을 바라보았다. 유라, 서연, 태호, 그리고 이제 송지은의 사진. 붉은 선이 네 사람을 거미줄처럼 연결하고 있었다. 어쩌면 유라에게서 알았을 겁니다. 그가 천천히 말했다. 소셜미디어에서 서로 알게 됐을 수도 있어요. 유라가 뭔가를 올렸고 지은이 그걸 보고 이용한 거죠. 윤 총경이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송지은을 추적해. 모든 항구와 터미널에 수배령을 내려 도시를 빠져나가지 못하게 해. 그날 밤 김해시 외곽의 작은 터미널에서 모자와 크림색 재킷을 입은 한 여성이 대기 의자에 앉아 있었다. 왼손에는 작은 캐리어가, 오른손에는 화면이 켜진 휴대폰이 있었다. 화면에는 보내지 않은 메시지가 쓰여 있었다. 다 끝났어. 네가 원한 대로 그들은 모두 서로를 파괴할 거야. 여성은 그 메시지를 오랫동안 바라보다가 삭제 버튼을 눌렀다. 서울행 버스가 그녀 앞에 멈춰 섰다.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고 일어나 버스에 올랐다. 부산에서 진우는 터미널 직원으로부터 소식을 받았다. 방금 타겟을 놓친 것 같습니다. 그는 주먹을 꽉 쥐었다. 아니, 멀리 가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슬비에 휩싸인 어두운 밤, 수사팀에게 한 가지 사실이 더욱 분명해졌다. 그랜저 홀의 비극은 단순히 눈먼 질투의 광기 어린 결과가 아니라 인간의 마음에 불을 지피는 방법을 정확히 이해하는 누군가에 의해 치밀하게 짜인 교활한 게임이었다는 것을. 요코하마의 밤하늘은 여전히 젖어 있었고 경찰차 사이렌이 서쪽으로 향하는 도로를 뚫고 울부짖었다. 강진우 경위는 앞좌석에 앉아 있었다. 그의 눈은 방금 무전을 통해 들어온 마지막 보고서에 고정되어 있었다. 크림색 재킷의 여성 타겟, 김해 여객 터미널에서 목격, 서울 방향으로 향할 가능성이 있음 빨리. 놓치면 안 돼. 그가 명령했다. 차는 신호등을 무시하고 날카롭게 회전하며 물보라를 일으켰다. 한편 김해를 빠져나가는 시외버스 안에서 송지은은 가장 뒷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마스크 뒤에 숨겨져 있었고 모자는 낮게 눌렀었다. 그녀는 화면에 금이 간 휴대폰을 꽉 쥐고 있었다.
안에는 보내지 않은 단 하나의 초안 메시지만 남아 있었다. 모든 게 끝났어. 버스는 빠르게 달렸지만 지은은 진정으로 멀리 도망칠 수 있는 곳은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과거의 목소리들이 울려 퍼졌다. 그녀를 해고한 상사의 거친 말, 프로젝트를 훔쳤다고 비난하던 동료의 목소리, 그리고 그 모든 고통의 정점이었던 서연의 결혼 소식. 경찰 본부에서 윤태수 총경이 전화를 받았다. 이 팀 보고. 김해 터미널 근처 대리점에서 송지은 이름으로 된 버스표 발견. 구매 시각 밤 9시. 추적을 계속하라. 강경희가 직접 지휘해. 그가 짧게 대답했다. 약 1시간 후 버스가 정기 검문을 위해 작은 휴게소에 멈춰 섰다. 사복 경찰관들이 버스에 올라탔다. 사진을 보여주며 실례합니다. 이런 인상착의의 승객이 있습니까? 운전기사가 뒤를 돌아보았다. 그의 시선이 구석에 앉은 한 여성에게 멎었다. 그들의 눈이 마주치는 순간 지은은 즉시 일어나 뒷문으로 빠르게 향했다. 멈춰! 경찰관이 소리쳤다. 하지만 지은은 밖으로 뛰어내려 길가에 젖은 덤불과 부딪히고는 바나나밭 쪽으로 달렸다. 비가 세차게 내리기 시작하며 밤을 천둥 같은 소리로 뒤덮었다. 진우는 그 소식이 무전으로 들어오는 순간 정확히 도착했다. 북쪽 길로 쫓는다. 그는 차에서 내려 2명의 대원과 함께 미끄러운 흙길을 따라갔다. 손전등이 어둠을 뚫고 진흙 속에 신발 자국을 비췄다. 몇 분 후 앞에서 빛이 번쩍였다. 지은은 작은 강가에서 멈춰 섰다. 비 때문에 물살이 거셌다. 그녀는 숨을 헐떡이며 필사적으로 탈출구를 찾았다. 진우가 천천히 다가갔다. 송지은 씨, 더 이상 도망칠 곳은 없습니다. 자수하십시오. 지은이 돌아섰다.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은 분노로 가득했다. 당신들은 그들이 나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몰라요. 경찰 아저씨, 충분히 압니다. 하지만 당신은 복수심 때문에 세 사람을 망가뜨렸습니다. 진우가 반박했다. 복수? 지은이 씁쓸하게 웃었다. 난 그냥 그들도 모욕당하고 쓰레기처럼 버려지는 기분이 어떤 건지 알게 하고 싶었을 뿐이야. 서연이가 내 고객을 빼앗았고 유라가 나한테 그 영상을 보냈어. 난 그저 그 영상을 마땅히 알아야 할 사람에게 전달했을 뿐이라고. 그리고 그게 사람을 죽게 만들었지. 진우의 목소리가 빗소리 사이로 높아졌다. 지은은 소용돌이치는 강물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 죽음은 내 책임이 아니야. 그들 모두가 시작했어. 멀리서 번개가 쳤다. 진우가 천천히 다가갔지만 지은은 한 걸음 물러섰다. 그녀의 발뒤꿈치가 미끄러운 흙 가장자리에서 미끄러졌다. 순식간에 그녀의 몸은 균형을 잃고 거센 강물 속으로 떨어졌다. 송지은 씨의 진우가 반사적으로 뛰어들려 했지만 물살이 너무 강했다. 2명의 경찰관이 밧줄을 가지러 달려갔지만 그녀는 이미 물살에 휩쓸려간 후였다. 그녀의 모자만이 강가의 대나무 줄기에 걸려 있었다. 비는 더욱 세차게 내렸다. 진우는 무거운 숨을 내쉬며 가만히 서 있었다. 그는 어둡고 거친 물살이 어쩌면 영원히 풀리지 않을 띠미를 싣고 흘러가는 것을 바라보았다. 몇 시간 후 지은의 시신은 추락 지점에서 2km 떨어진 곳에서 발견되었다. 재킷 주머니에서 경찰은 부서진 휴대폰과 젖은 종이 조각을 발견했다.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세상은 단지 상처의 균형을 맞추고 있을 뿐. 사무실에서 윤총경은 어두운 얼굴로 마지막 보고서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살인자는 아니지만 동기를 제공했어. 그녀가 없었다면 그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야. 진우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때로는 복수의 칼이 필요 없죠. 단 하나의 메시지와 상처받은 사람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날 밤 비는 그쳤다. 하지만 수사관의 방 안에서는 아직 완전히 꺼지지 않은 죄의 메어리처럼 침묵이 무겁게 느껴졌다. 송지은의 시신이 발견된 지 3일 후 부산의 하늘은 다시 맑아졌다. 하지만 해운대 경찰서의 분위기는 여전히 어두웠다. 강진우 경위는 서류 보관실에 앉아 눈앞에 놓인 두꺼운 파일 뭉치를 바라보고 있었다. 앞표지에는 그랜저 홀 사건 종결이라고 쓰여 있었다. 윤태수 총경이 소리 없이 들어와 검은 커피 2잔을 가져왔다. 검찰에서 사건 종결했네. 그가 무미건조하게 말했다. 최유라는 다음 달에 재판받을 거고 이민주는 그는 말을 멈추고 정정했다. 이민주는 살인 혐의로 정식 구속됐어. 진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송지은은 사고사로 처리됐습니다. 하지만 포렌식 보고서에는 명확히 쓰여 있었죠. 구조되려는 노력이 없었다고. 그녀는 스스로 뛰어내리는 걸 선택한 겁니다.
진우는 창문을 바라보았다. 한낮의 햇살이 블라인드를 뚫고 들어와 금속 책상 위에서 빛을 반사했다. 세 명의 여자, 한 명은 재단에서 죽고 한 명은 감옥에 갇히고 한 명은 물에 잠기는 것을 선택했다. 하지만 모든 것은 같은 이유 때문이었다. 복수로 변해버린 사랑. 윤총경이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사랑이라 종종 총알보다 더 위험하지. 몇 시간 후 진우는 최유라를 보기 위해 유치장으로 향했다. 그녀는 창살 뒤에 앉아 있었다. 얼굴은 창백했지만 차분했다. 머리는 이제 짧게 잘랐고 눈은 텅 비어 있었다. 어떻게 지냅니까? 진우가 조용히 물었다. 유라는 표정 없이 앞만 바라보았다. 매일 밤 꿈을 꿔요. 어쩔 땐 서연이가 웃고 어쩔 땐 얼굴에 피를 묻힌 채 저를 쳐다봐요. 어느 쪽이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송지은 씨가 죽었다는 건 압니까? 유라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변호사님한테 들었어요. 그 기술자에게 연락한 사람이 그녀였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녀는 당신이 보낸 영상을 이용해 두 사람을 파멸시켰습니다. 하지만 결국 자기 자신도 파멸했죠. 유라는 오랫동안 침묵했다. 저는 잃는 기분이 어떤 건지 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야 정말로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녀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사과하고 싶어요. 하지만 들어줄 사람이 아무도 남지 않았네요. 진우는 분노와 연민이 뒤섞인 감정으로 그 여자를 바라보았다. 당신이 지금 할 수 있는 건 법정에서 그리고 당신 자신에게 솔직해지는 것뿐입니다. 적어도 진실이 이 상처를 덮게 하세요. 유라가 희미하게 웃었다. 진실이라 모두 각자의 버전이 있죠. 경위님. 하지만 만약 선택할 수 있다면 제가 그 휴대폰 카메라를 켜기 전에 그날로 시간을 되돌리고 싶어요. 진우는 말없이 그녀를 떠났다. 복도에 그의 발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는 이 사건의 승리는 없다는 것을 알았다. 남은 것이 없을 때까지 서로를 상처 입힌 사람들만 있을 뿐. 그날 밤 사무실에서 그는 여전히 걸려있는 사건 보드판을 바라보았다. 하얀 드레스를 입은 서연의 사진, 침울한 얼굴의 민준, 조사실의 유라, 그리고 포렌식 파일 속 송지은의 초상. 네 개의 얼굴, 네 개의 파멸로 이어진 길. 윤총경이 마지막 보고서를 들고 들어왔다. 내부적으로 다음 주에 서류를 종결할 거야. 언론도 더는 쓰지 않고. 하지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이 있네. 자네의 개인적인 결론을 써주게. 결론 말입니까? 진우가 눈썹을 치켜 올렸다. 그래, 기술적인 보고서 말고 인간으로서 자네의 의견을 듣고 싶어. 진우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빈 종이에 천천히 쓰기 시작했다. 이 사건은 살인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어떻게 자신의 마음에 대한 통제력을 잃는가에 관한 것이다. 하나의 영상, 한 번의 클릭, 모든 이성을 불태우는 불을 지피기에 충분했다. 진정한 가해자도 순수한 피해자도 없다. 너무 사랑했고 너무 미워했고 언제 멈춰야 할지 몰랐던 사람들만 있을 뿐이다. 그는 펜을 내려놓고 서류철을 닫았다. 밖에서는 밤바람이 사무실 마당에 떨어진 백합 꽃잎을 날렸다. 그 꽃향기가 희미하게 풍겨왔다. 결코 끝나지 못한 결혼식을 상기시키며 윤총경은 문지방에 서서 부하 직원을 바라보았다. 강경이, 내가 이런 사건을 다룰 때마다 항상 깨닫는 게 하나 있어. 인간은 살인자는 용서할 수 있어도 배신당한 감정은 용서하기 어렵다는 거야. 진우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런 일이 벌어지면 분노보다 더 빠른 법은 없습니다. 두 사람은 침묵했다. 밖에서는 밤이 천천히 내려앉아 마지막 남은 빛을 삼켰고 이제는 텅 빈 그랜저 홀에서는 한때 재단을 장식했던 백합이 여전히 희미한 향기의 흔적을 남기고 있었다. 영원한 상처로 변해버린 사랑의 흔적을. 그날 아침 부산의 하늘은 옅게 흐렸다. 부산지방법원 앞에는 전국을 뒤흔든 그랜저 홀 사건 1첫 공판을 기다리는 수십 명의 기자와 시민들이 모여 있었다. 경찰은 혼란을 막기 위해 곳곳에 배치되었다. 법정 안에 공기는 무거웠다. 방청석은 가득 찼다. 피고인석에는 이민준이 수갑을 찬 채 조용히 앉아 있었다. 얼굴은 수척했고 눈은 퀭했다. 회색 스웨이는 그가 예전에 입었던 하얀 턱시도를 대신하고 있었다. 그로부터 멀지 않은 곳에 최유라도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다. 소박한 옷차림에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다. 재판부가 입장했다. 나무 망치 소리가 크게 울렸다. 202 세고단사 20 피고인 이민준, 최유라에 대한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검사가 일어서서 기소 요지를 낭독했다. 그의 목소리는 우렁찼지만 감정이 없었다. 2023년 10월 25일
피고인 이민주는 자신의 결혼식장에서 피해자 김서연을 고의로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피고인 최유라가 보낸 동영상을 본 후 분노에 휩싸여 저지른 것입니다. 모든 단어가 민준의 가슴을 때리는 것 같았다. 그는 깊이 고개를 숙였고 테이블 위에서 주먹을 꽉 쥐었다. 뒤쪽에서는 피해자 가족을 아는 몇몇 타객들이 눈물을 흘렸다. 변호인이 발언할 차례가 되자 민준의 변호사가 일어섰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제 의뢰인은 냉혈한 살인자가 아닙니다. 그는 조작과 거짓말, 그리고 타인의 복수심의 희생자입니다. 그는 대중 앞에서 받은 모욕감에 충격을 받아 이성을 잃었습니다. 재판장이 민준을 향해 바라보았다. 결혼식 전날 밤 그 동영상을 받은 것이 사실입니까? 민준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사실입니다, 재판장님. 그리고 당신이 그 영상을 행사장에서 튼 겁니까? 하지만 죽일 생각은 없었습니다. 저는 늘 제가 받은 만큼 그녀에게도 수치심을 주고 싶었을 뿐입니다. 민준의 목소리는 마지막에 갈라졌다. 법정은 몇 초간 조용했다. 이어서 유라가 증인석 겸 두 번째 피고인석으로 불려갔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천천히 걸었다. 마이크를 잡았을 때 손이 떨렸다. 제가 그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녀가 잠긴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그 증오심을 부추겼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이렇게 끝날 줄은 몰랐습니다. 검사가 날카롭게 쳐다보았다. 왜 그랬습니까? 유라가 눈물을 닦았다. 제가 어리석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사랑했던 사람이 다른 사람과 행복하다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법정의 몇몇 사람들이 고개를 숙였다. 그 단순한 문장이 견고한 도덕의 벽을 꿰뚫었다. 누구든 상실로 인한 고통을 알기 때문이었다. 재판장이 다시 물었다. 송지은 씨를 압니까? 유라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예전에 그녀가 먼저 저에게 연락했어요. 걱정하는 척하면서요. 그녀는 진실이 드러나게 두자고 말했어요. 저는 그녀가 그 영상을 비극을 유발하는데 사용할 줄은 몰랐습니다. 재판은 몇 시간 동안 계속되었다. 포렌식 증거, CCTV 녹화, 증인 진술이 하나씩 낭독되었다. 검은색 USB가 증거물로 제시되었을 때 법정의 분위기는 다시 긴장감에 휩싸였다. 몇몇 사람들은 세 사람의 인생을 파기한 영상의 내용을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은 듯 눈을 감았다. 해질녘 재판장이 마지막으로 망치를 두드렸다. 모든 증거와 진술을 고려하여 본법원은 피고인 이민준에게 통제불능의 감정 상태에서 저지른 살인죄를 유죄로 인정, 징역 20년을 선고한다. 피고인 최유라는 정신적, 사회적 파멸을 초래한 사적인 콘텐츠 유포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 7년을 선고한다. 방 안에서 흐느낌이 터져나왔다. 민준은 그저 눈을 감고 입술을 조용히 움직였다. 마치 기도를 올리는 것처럼. 유라는 흐느껴 울었다. 어깨가 심하게 떨렸다. 밖으로 끌려나가기 전 민준은 앞줄에 앉은 서연의 가족을 바라보았다. 용서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그가 나지막이 말했다. 하지만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후회합니다. 서연의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고개를 깊이 숙이고 서 있다가 몸을 돌려 법정을 나갔다. 유라 역시 호송차로 끌려가면서 민준 쪽을 잠시 돌아보았다. 그들의 시선이 잠시 마주쳤다. 똑같이 패배한 두 사람, 과거로 돌아갈 수 없는 두 영혼. 말은 없었고 오직 후회로 가득 찬 시선만이 있었다. 건물 밖, 하늘은 다시 이슬비를 뿌렸다. 기자들이 사진을 찍기 위해 달려들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하지만 법원 계단에 서 있던 진우에게는 모든 것이 고요하게만 보였다. 그는 하늘을 보며 중얼거렸다. 법은 사건을 종결할 수 있지만 상처를 닫을 수는 없다. 그리고 호송차 지붕 위로 떨어지는 빗소리 사이로 한때 폭풍을 일으켰던 두 사람은 그들의 사랑을 위한 자리가 더 이상 없는 세상을 뒤로하고 떠나갔다. 마지막 재판이 끝난 지 3개월 후 그랜저 홀 사건은 공식적으로 종결되었다. 더 이상 텔레비전 뉴스도 카페나 소셜미디어의 대화도 없었다. 하지만 강진우 경위에게 그 비극의 그림자는 그의 생각 속에 얼룩처럼 여전히 남아 있었다. 그날 밤 그는 사무실에 홀로 앉아 이미 먼지가 쌓이기 시작한 사건 파일을 바라보았다. 밖에서는 비가 조용히 내렸다. 창문에 맺힌 모든 빗방울이 그에게 민준이 서연을 내리쳤던 날 공황에 빠진 하객들의 비명, 그리고 판결을 듣고 무너지던 유라의 얼굴을 상기시켰다. 그는 스탠드를 켜고 한 번도 제출하지 않았던 개인 보고서의 마지막 메모를 다시 펼쳤다. 이 이야기에는 진정한 악의는 없다. 단지 자신의 마음과의 전쟁에서 패배한 사람들만 있을 뿐이다. 진우는
서류철을 닫고 일어섰다. 그는 재킷을 집어들고 밖으로 걸어 나갔다. 그랜저 홀로 향하는 길을 따라 이제는 텅 비어버린 그 웨딩홀은 주인이 나쁜 평판을 감당하지 못해 매물로 나와 있었다. 건물 외부 조명은 꺼져 있었고 오직 커다란 간판만이 비스듬히 서 있었다. 진우는 한때 웃음으로 가득 찼던 홀 안으로 들어섰다. 반짝이던 바닥은 이제 먼지로 뒤덮여 있었다. 무대 구석에는 이미 희미해진 핏자국이 달빛 아래 희미하게 보였다. 그는 그곳에 오랫동안 서 있었다. 그의 상상 속에서 그는 마치 하얀 드레스를 입고 미소 짓는 서연을 다시 보는 것 같았다. 신부의 행진곡을 듣고 이내 비명이 멜로디를 대신하는 것을, 이 모든 걸 피할 수 있었는데 그가 중얼거렸다. 그들 중 단 한 명이라도 감정이 아닌 이성으로 생각했다면. 발소리에 그가 돌아섰다. 한 중년 남성이 문 앞에 서 있었다. 서연의 아버지 박 위원이었다. 그의 얼굴은 법정에서 마지막으로 보았을 때보다 더 늙어 보였다. 박 위원님, 이곳에 자주 오시는 줄은 몰랐습니다. 진우가 말했다. 남자는 희미하게 웃었다. 매달 와서 꽃을 정리하고 잠시 촛불을 켭니다. 아마 어리석은 아버지의 습관이겠죠. 어리석지 않습니다, 아버님. 아마도 그게 아버님께서 평화를 찾는 방식이겠죠. 그들은 앞줄 의자에 앉았다. 지붕 위로 떨어지는 빗소리가 부드럽게 울렸다. 그때는 모든 게 미웠습니다. 위원이 조용히 말했다. 민준이도 유라도 심지어 제 딸을 지키지 못한 제 자신까지도 미웠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죠. 증오는 누구도 살리지 못한다는 걸. 진우는 말없이 그 남자를 바라보았다. 2주 전에 교도소에 다녀왔습니다. 위원이 말을 이었다. 민준이를 만났어요. 야였지만 눈빛은 차분하더군요. 그는 변명하지 않고 그냥 말했어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님. 제가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는 거 압니다. 그때 왠지 모르게 더 이상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긴 침묵이 홀을 감쌌다. 위원의 손에 들린 작은 촛불이 바람에 흔들렸다. 모든 사람이 용서하는 기분이 어떤 건지 안다면 그가 조용히 말했다. 아마 이 세상의 비극은 훨씬 적을 겁니다. 진우는 고개를 숙였다. 용서는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또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도 하죠. 진우는 여전히 어두운 홀에 홀로 앉아 있었다. 그는 높은 천장을 바라보았다. 한때 수정 샹들리에가 매달려 있던 곳. 이제는 먼지 쌓인 철골 구조만 남아 있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오래된 증거 사진들을 열었다. 화면에는 하얀 드레스를 입은 서연과 그 옆에서 웃고 있는 민준의 사진이 있었다. 그는 오랫동안 그 사진을 바라보다가 갤러리에서 삭제했다. 이제 됐어. 그가 속삭였다. 기억하는 걸 멈출 시간이야. 진우는 밖으로 나와 마당으로 향했다. 밤 공기는 차가웠지만 마음을 진정시켰다. 그는 계단 근처에서 자라난 백합 한 송이를 보았다. 아마도 오래된 장식의 잔해에서 야생으로 자란 것이리라. 그는 꽃잎 하나를 따서 손에 쥐었다. 멀리서 부산의 도시가 조용히 빛나고 있었다. 마치 이곳에서 벌어진 피와 눈물을 한 번도 목격하지 않은 것처럼. 진우는 하늘을 바라보고 눈을 감았다. 절대적인 진실은 없어. 그가 중얼거렸다. 증오를 멈추거나 아니면 계속해서 복수심에 불탈 것인지 선택만 있을 뿐. 그는 천천히 그 건물을 떠나며 빗소리가 등 뒤에서 사라지게 두었다. 그랜저 홀 사건은 끝났지만 그 교훈은 계속 살아남을 것이다. 사랑은 구원할 수도 있지만 인간이 그것을 제어하는 방법을 잊어버